펴시고 옆에 프린트물 놔두시고요. 여기 이제 프린트물은 뭐냐 그러면은 거기 이제 82페이지 보면은 그 제목이 이제 권리변동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 시험 범위가 이제 여기서부터 들어가기 때문에 우리 이제 교재는 권리변동 여기서부터 설명이 되어 있는데 무슨 이야기 하려고 하냐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민법 과목을 배우는데 민법 첫 페이지에 보면 원래 이제 민법이란 무엇인가 요게 이제 서두에 설명이 되면 이야기가 참 쉬울 건데 요게 지금 다 빠져 있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이유냐 그러면은 우리 민법전이 지금 총 5편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제일 앞에 이제 민법 총칙이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물권법이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채권법이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친족법, 상속법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이제 민법 전반이 우리 시험에 다 들어간 게 아니고 중개 업무하고 관련이 있는 부분만 발췌해서 시험 범위로 삼고 있다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기 민법 총칙, 물권법, 채권법까지가 이제 우리 시험 범위에 들어가고 친족, 상속법 나하고 우리 아버지하고 몇 총관인가 아버지가 사망했을 때 누가 상속인이 되는가 이런 거는 이제 중개 업무하고 아무 상관이 없기 때문에 시험 범위도 제외가 돼요. 근데 또 문제는 뭐냐 그러면은 여기 이제 민법 총칙, 물권법, 채권법이 우리 시험 범위에 들어간다 하더라도 여기에 들어있는 것이 전부 다 우리 시험에 들어가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중개 업무와 관련 있는 것만 발전하다 보니까 해서 이제 민법이란 무엇인가 여기서부터가 이제 우리 민법 교재에 설명이 되는 게 아니고 시험 범위와 직접 관계가 있는 권리변동 여기서부터가 설명이 되어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 그러면은 이 민법이 뭐 하는 과목인지 이걸 이해를 못한 상태에서 시험 범위에 직접 들어가는 권리변동 파트를 백날 공부를 해봐야 요게 이해가 안 될 거라고 말이요. 그래서 이제 보조 교재로 나눠드린 것이 그 프린트물이야. 그래서 그 프린트물을 보면 민법이란 무엇인가 이제 이게 쭉 설명이 됐는데 나중에 이제 공부 끝날 때까지 물론 이제 그 프린트물에 그 씌어있는 한 20페이지 가까이 되는 내용이 우리 중개사 시험 범위에 직접 들어간 건 아니에요. 근데 여기 씌어있는 거를 이해를 못하면은 우리 시험 범위에 들어가 있는 여기 책자에 들어있는 거 요걸 이해할 수가 없다는 거. 따라서 시험 끝날 때까지 내년 시험 보기 직전까지 요걸 버리지 말고 계속 가지고 다니면서 한 20번을 읽으셔야 된다. 아마 20번은 그래야지 우리 시험 범위에 들어가는 이걸 이해하기가 수월하다는 거예요. 요게 단순한 프린트물이 아니니까 절대 이걸 버리시면 안 된다. 계속 한 20번을 읽으셔야 되니까. 그러면 이제 일단은 교재는 잠깐 덮으시고 오늘은 이제 프린트물 위주로 공부를 할 거니까 먼저 그 앞에 보면은 이런 게 이제 쭉 설명이 되어 있어요. 우리가 지금부터 공부하자고 하는 민법이라고 하는 것은 뭘 의미하는가? 먼저 이걸 이해를 해야지 우리 공부가 좀 수월이지 않겠냐 말이야. 그래서 이제 이런 소리가 앞에 쭉 쓰였다는 거. 우리가 이제 소시적에 사회 공부할 때 다 들어봤던 이야기들이 그 첫 페이지에 쓰였어요.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다. 따라서 혼자서 고립돼서 살아갈 수는 없다. 여러 사람이 뭉쳐서 공동체를 형성해 살아갈 수밖에 없고 일이 되다 보면은 이 사회 구성원들 사이에서 이해관계가 대립이 되고 따라서 분쟁이 생기게 된다. 요걸 그대로 방치하게 되면 사회 공동체가 파괴가 된다. 따라서 이 구성원들은 서로 대립되는 이해관계 또는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서 일정한 룰이 필요하다. 그걸 우리는 사회규범이라고 부른다. 이 사회규범에는 법이라고 하는 것부터 시작을 해서 도덕이라고 하는 것, 종교라고 하는 것, 관습이라고 하는 것 여러 가지 사회규범들이 있다. 그 중에서 우리가 배우고자 하는 민법이라는 과목은 뒤에 법자가 붙어서 알 수 없이 사회규범 중에서 법규범의 일종이다. 여기 앞에 이제 쭉 설명이 됐어요. 이러면 다 아는 이야기니까 집에 가서 이제 가벼운 마음으로 한번 읽어보시고 그럼 이제 이어서 이 민법은 사회규범 중에서 도덕, 종교가 아니라 법규범의 일종이라고 말. 그러면 여기 민법은 법 중에서도 어떤 법을 말하는가 이걸 이제 규명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것을 기본적으로 이해를 좀 해야 되는데 전통적으로 이제 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요즘에 언론을 통해서 자주 접하는 헌법을 비롯해서 옛날에 이제 헌법이 있는 건지도 모르고 우리 백성들이 살았지만 요즘에 이제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갑자기 헌법이 어떻고 이런 말들이 많이 나오죠. 그래서 헌법을 비롯해서 여러분이 잘 아는 형법이라는 법도 있고 행정법이라는 법도 있고 상법이라는 법도 있고 민사소송법, 형사소송법이라는 법도 있고 수많은 법들이 있어요. 이런 법들을 전통적으로 다음과 같이 분류를 할 때
둘로 이제 나누어서 분류를 하는데 공법하고 사법으로 분류를 하더라고 막 이렇게. 여러분 시험 과목에 2차 과목에 뭐가 하나 들어갔잖아요. 공법이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공사법으로 구별을 하는데 이렇게 이제 둘로 구별했을 때 우리 민법은 전형적인 사법에 해당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민법이 뭔데? 요걸 이해하려면 공사법의 구별 기준에 관한 기초 지식이 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물론 공법과 사법을 어떻게 구별할 것인가 이거에서도 학자들 사이에서 여러 가지 기준이 제시가 되고 있는데 우리 중개사 수준에서는 그냥 이런 식으로 가볍게 이해를 하는 거예요. 이게 시험에 나오고 그런 건 아니니까. 이 공법이라고 하는 것은 국가 또는 공공단체 상호 간의 관계를 규율하거나 또는 이 국가 또는 공공단체하고 여러분 같은 사인, 개인과 사이의 관계를 규율하는 법을 통틀어서 공법. 이에 비해서 이제 이 사법이라고 하는 것은 개인과 개인 사이의 사적인 생활관계를 규율하는 법을 사법이라고 하자가 말이야. 물론 이제 이에 대해서 다른 또 기준을 제시하는 학자도 있지만 그런 건 시험하고 상관이 없으니까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하잖아요. 예를 들면 이렇게 생각을 해보라는 거예요. 지금 갑이 토지 소유자예요. 이 토지를 의뢰한 사람이 매입을 해서 이 토지에 건물 한 채 짓고자 한다. 그러면 토지를 매입하기 위해서 이 갑하고 먼저 토지에 대한 매매 계약을 체결해야 되겠죠. 그럼 매도인 갑, 매수인을 여러분 같은 다 사인이에요. 그러면 이 매매 계약은 개인과 개인 사이의 사적인 생활관계에 해당이 되니까 요거는 공법이 규율하는 게 아니라 사법이 규율을 한다는 거 이렇게. 물론 그 중에서도 당연히 사법 중에 하나에 해당되는 우리 민법이 규율을 하겠죠. 이렇게. 그런데 이 의뢰한 사람이 토지를 매수한 다음에 여기 이제 건물을 짓기 위해서 건축법에 따라서 관할관청으로부터 건축 허가를 받고자 한단 말. 그러면 행정관청으로부터 건물을 짓고자 하는 자는 건축 허가를 받으세요. 이런 건축법 규정은 개인하고 공공단체, 행정기관, 공공단체 사이 관계를 규율하니까 이런 거는 공법 영역에 속할 거라고 말이요. 이런 식으로 가볍게 구별하는. 그래서 여러분 2차 과목 공법에 보면은 건축법도 들어가 있지 않냐 말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구별하고 따라서 이제 결국 우리 민법은 사법 일종이니까 개인과 개인 사이의 사적인 생활관계를 규율하는 법에 해당이 된다. 요거 하나만 딱 이해를 해두고 그 다음에 이제 세부적으로 들어가서 이 민법에서 이제 우리가 구체적으로 뭘 배우고자 하는가를 이해하기 위해서 그러면 사법의 내용에는 어떤 것이 포함이 됐는가 하는 것이 거기 2번에 보면 제일 밑에 사법의 내용에 들어가죠. 근데 쉽게 생각하면 돼요. 사람이 생활을 해나가려면 일단은 급선무가 먹고 살아야 된다고 말이야. 굶으면 죽으니까. 따라서 먹고 살기 위해서는 재화나 영역을 취득을 해야 되고 그럼 먹고 살기만 해서는 이 사회가 또 영속적으로 지속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남녀 간의 성적 결합을 통해서 종족 보존을 또 해야 된다. 이 두 가지가 인간의 생활관계 주된 내용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따라서 사법의 내용에도 이 두 가지 것이 중심을 이루게 되는데 그래서 그 밑에 보면 사인 간의 사회생활 관계는 재화 영역을 취득하고 지배하는 재산관계하고 남녀 결합을 통한 종족 보존을 가족관계로 나눈다. 그래서 이제 우리 민법도 크게 이렇게 구별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물권법, 채권법을 통틀어서 우리가 흔히 재산법이라고 하고 친족법, 상속법을 통틀어서 가족법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재산관계를 다루는 법하고 가족관계를 다루는 법 이렇게 둘로 나눠볼 수 있고 물론 이제 우리 시험은 여기 가족법은 중견목과 상관이 없으니까 재산관계를 다루는 물권법, 채권법 요것만 시험법에 들어가고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 넘겨보세요. 그 다음에 이제 일반 사법론 민법 요거는 이제 뭘 의미하냐 그러면은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옛날에 다 배웠다시피 자 여기까지 이제 우리가 결론을 지었다는 거예요. 민법은 사법 일종이다. 따라서 개인과 개인 사이의 사적인 생활관계를 규율하는 법이 사법이다. 그러니 우리 민법도 이런 매매처럼 개인과 개인 사이의 사적인 생활관계를 규율하는 법에 해당이 된다. 이게 이제 민법의 첫 번째 특징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 민법은 이제 일반법과 특별법으로 구별했을 때 전형적인 일반법에 해당이 돼요. 거기 이제 개념이 시했다시피 개념은 시험하고 상관없으니까 외우실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이해만 해두라고 말이에요. 여기 이제 일반법은 사람이라든가 또는 장소라든가 어떤 사항이라든가 전혀 제한 없이 널리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법이다. 그래서
일반법 그러고 특별법은 이제 이 반대로 생각을 하면 돼요. 특정한 사람에 대해서, 특정한 장소에 대해서, 특정한 사항에 대해서만 적용되는 법을 우리가 특별법 요리 이야기라고 한 번쯤은 들어봤겠지만 일반법과 특별법이 경합이 생기면은 특별법 우선 원칙에 의해서 특별법이 우선 적용이 돼요. 예를 들면 오래전 민법 시간에 이런 소리들이 지겹도록 나온다는 거예요. 이 각과를 두 사람이 건물에 대해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해서 이렇게 그러면 여기 임대차 계약의 경우도 갑 임대인 개인, 을 임차인 개인 요 임대차 계약도 개인과 개인 사이의 사적인 생활관계를 규율하고 있으니까 사적인 생활관계에 해당이 되니까 이런 임대차를 규율하는 것도 당연히 사법일 것이고 그 중에서도 우리 민법이 규율을 할 거라고 말할게요. 그런데 이걸 이제 이렇게만 바꿔보자는 거. 이 건물을 주거용 건물로만 바꿔보자고 말이요. 요게 주거용 건물이다 말. 그러면 주거용 건물에 대해서 두 사람의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어 이렇게. 그러면 이 목적물이 주거용 건물인 경우는 이 주거용 건물 임대차에 있어서 경제적 약자한 임차인을 정책적으로 보호하기 위해서 특별법이 하나 제정이 되는데 그게 우리 시험법에 들어가 있는 주택 임대차 보호법이라고 말할게요. 그러면 똑같은 임대차라 하더라도 일반적인 임대차의 경우는 일반법인 우리 민법이 적용이 되겠지만 이 목적물이 주거용 건물인 경우는 특별법인 주택임대차법, 주택임대법은 목적물이 주거용 건물인 경우는 적용이 되니까 특별법은 주택임대보호법이 적용이 된다고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주거용 건물 임대차인 경우는 일반법인 민법에 우선해서 특별법인 주택임대보호법이 적용이 된다. 이런 걸 이제 특별법 우선 원칙 이렇게 이야기를 이런 식으로 이해만 하면 되고 따라서 이제 민법은 사법 중에서도 제한 없이 널리 적용이 되는 전형적인 일반 사법이다. 이렇게 딱 결론 내리시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실체법은 민법 요게 이제 가장 중요한데 지금까지 해드린 소리는 다 잊어먹어도 상관이 없어요. 근데 마지막에 민법은 실체법에 해당이 된다. 요거 하나는 민법 시험 볼 때까지 그러니까 마지막 시간까지 절대 잊어먹지 않도록 하라는 거예요. 법을 이제 실체법하고 이제 절차법으로 이대별할 수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우리 민법은 전형적인 실체법에 해당이 돼요. 그러면 실체법은 뭐를 말하는가? 권리나 의무에 관해서 규정해 놓은 법을 우리가 이제 실체법이라고 우리 민법의 전형적인 실체법에 해당이 돼요. 그러면 절차법은 그럼 뭐냐? 이 실체법에 규정이 되는 권리나 의무를 구체적으로 실현시키는 절차에 관해서 규정해 놓은 법을 절차법 그래요. 이렇게. 그러면 민법은 실체법이니까 이제 이런 걸 민법 시간에 우리가 집중적으로 배우고자 한다는 거예요. 이 건물에 대해서 두 사람이 매매 계약을 체결했어요. 매매 계약을 갑이 매도인이고 을이 매수인이고 그러면 이 매매 계약을 통해서 각 당사자 예컨대 매도인 매수인이 어떤 권리물을 취득합니까? 자, 1월 10일 날 매매 계약을 체결했고 3월 20일까지 소유권 넘겨주고 대금 지급하기로 약속을 했어요. 그러면 매도인은 3월 20일까지 건물에 대한 소유권 이전의 의무를 부담하고 매수인은 대금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을 한다는 거. 물론 이제 일방이 의무를 부담하면 타방 당사자는 반대의 권리를 갖게 돼요. 매수인은 소유권 이전해달라는 청구권 권리를 갖고 매도인은 거꾸로 대금 지급 청구권이라는 권리를 갖게 되고 이처럼 이제 이 매매 계약을 통해서 매도인은 이런 권리물을 매수는 이런 권리물을 갖게 돼요. 이처럼 이제 민법은 실체법이기 때문에 권리물에 관해서 규정해놓은 법이라고 말해요. 따라서 민법 시간에 배우는 거는 딱 이거 하나 배워요. 이런 계약 관계가 발생이 됐을 때 각 당사자는 이 계약을 통해서 어떤 권리물을 갖는가 이거 하나 배우는 것이 민법 공부 전부라고 말할게. 이거 하나만큼은 잊어먹지 말라는 거예요. 민법 시간에 배우는 딱 이거 하나 배워요. 공부하고 말 것도 없다고 말해요. 민법이 양이 많고 어렵다고 한 사람 보면 우리는 도대체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이거 하나 배우는 거예요. 하나. 이해하셨나요? 다른 건 다 잊으면 상관없다 말. 이 말만 잊어먹지 말라고 말. 따라서 이제 거기다 결론을 딱 내려놨어요.
두 줄만 잊어먹지 말아요. 민법은 사인 간의 법률관계를 그 근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개별 당사자를 가지는 권리 의무 내용을 중심으로 이해하세요. 이렇게 법공부 잘하는 비결이 딱 하나 있어요. 항상 선생들이 설명을 할 때 저 사람이 우리한테 지금 주지하고자 하는 내용이 핵심 요지가 뭐인가 그것만 항상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실없는데 많이 신경 써봐야 실력이 전혀 늘 수가 없어요. 항상 법공부는 핵심 요지가 있어요. 그것만 딱딱 정리하라고 말해요. 그럼 머리가 아주 깨끗해져요. 잡지식이 머릿속에 안 들어오니까. 근데 우리 중개사 수험생들 머리를 보면 잡지식이 엄청나게 머릿속에 있고 정말 필요한 것은 여기에 들어있질 않아요. 정말 필요한 것이 잡지기 속에 섞여 있기 때문에 뭘 배우는지 뭘 공부하는지 모르고 더럽다 외우고 있다고 말이에요. 자, 첫 번째 결론을 딱 내렸어요. 민법은 뭐이다? 실체법이다. 따라서 이런 계약관계를 통해서 각 당사자가 어떤 권리물을 갖느냐 요거 하나 배운다. 결론 내렸죠.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이어서 이제 우리 민법전의 구성이다 그래서 이제 민법을 제대로 이야기해서 또 우리가 어디에 초점을 두어서 민법 공부를 해야 되는가 요걸 이야기해서 우리가 앞으로 공부하자는 우리 민법전이 어떤 식으로 구성이 됐는가 기초를 좀 닦자 그 말이요. 아까도 이제 잠깐 언급이 됐다시피 우리 민법전 이제 제일 앞머리에 민법 총칙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 다음에 이어서 이제 물권법이 들어있고 이어서 채권법이 들어있고 그 다음에 이제 친족법 그 다음에 상속법 이렇게 총 5편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우리 민법전의 이제 가장 중요한 특징은 이거예요. 민법전 앞머리에 민법 총칙이라는 게 들어있다. 요게 이제 특징인데 요거는 이제 우리 민법이 과거에 이제 독일식 편별법이다 그래서 시험하고 상관없으니까 외울 필요 없어요. 이 독일 민법전을 본따서 우리 민법전을 이렇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독일식 편찬 방식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민법전 앞머리에 민법 총칙을 두고 있는 건데 그 이유가 뭐냐 그러면은 이런 이유 때문에 그래요. 여기 저 물권법도 법이고 채권법도 법이고 다 법이에요. 이렇게. 그러면 이 물권법이든 채권법이든 공통적으로 적용이 되는 법의 기본 원리들이 있다 그 말. 그러면 법전을 편찬을 할 때 물권법에 관해서 규정을 하면서 여기에 해당이 되는 법의 기본 원리를 법조문에 다 열거해 놨어요. 그런 다음에 채권법을 또 편찬을 할 때 여기에 적용되는 법의 기본 원리를 또 반복해서 규정을 한다고 생각을 해보라고 말이에요. 그럼 법조문 숫자만 억수로 늘어요. 참고적으로 우리 민법전에 들어있는 법조문 숫자가 물경 1118개 조문이나 되어 있게 아마 다른 법률로는 법조문 숫자가 민법이 가장 많고 우리 시험 과목이 총 6과목이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민법은 이제 그 중에서 한 과목, 물론 시험은 5과목으로 보지만 민법은 이제 시험 과목을 기준으로 5분 내리지만 실질적으로는 절반 가까이를 차지하는 것이 민법 공부예요. 이렇게 방대한 것이 민법이라고 말할게. 그런데 만약에 저 법전을 만들 때 여기 똑같은 기본 원리인데 물권법에다가 채권법에다 계속 반복해서 기준을 했게 되면 여기 아마 공을 하나 더 쳐야 될 거예요. 법조문 숫자를. 따라서 독일 사람들이 법전을 편찬할 때 이 사람들이 아주 과학적인 사람들이란 말이에서 어차피 물권법이나 채권법에 공통적으로 적용이 되는 법의 기본 원리니까 이것들을 추출을 해서 민법 총칙이다 그래서 민법전 제일 앞머리에 딱 규정을 해놓은 거예요. 이렇게. 그런 다음에 여기 총칙에 규정이 되어 있는 민법의 기본 원리는 물권법이나 채권법에도 공통적으로 적용이 된다. 이런 식으로 법전을 편찬했다는 거. 아주 과학적으로 만들었다는 거죠. 더 나아가서 이제 여기 물권법의 경우도 마찬가지요. 우리 물권법에 보면은 물권의 종류가 총 8종류가 규정이 되어 있어요. 여기에 이제 가장 기본이 되고 누구나 알 수 있는 소유권이라는 권리부터 시작을 해서 누구나 한 번쯤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아보니까 물권법이 이제 제일 마지막에 규정되어 있는 물권이 저당권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이 두 개는 이제 공부 안 하는 사람도 다 아는 권리들인데 이 소유권부터 이제 저당권까지 8개 종류 물권이 규정이 되어 있다는 그렇게. 그런데 이게 다 물권이에요. 그러면 이 물권의 경우에도 공통적으로 적용이 되는 물권의 기본 원리들이 있지 않겠냐고 말.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소유권을 규정을 할 때 물권의 기본 원리를 여기에 같이 규정해 놓고
마지막 저당권 규정을 할 때 똑같은 것인데 여기에 물권의 기본 원리를 또 반복해서 준해놓고 그러면 또 법조문 숫자만 늘어나요. 따라서 8개 종류 물권에 공통적으로 적용이 되는 물권의 기본 원리를 추출해서 이거를 물권법 총론이다 그래서 마치 민법 총칙처럼 물권법 총론이라고 해서 물권법 앞머리에 따로 뽑아서 규정을 해놨어요. 그런 다음에 여기 물권법 총론에 규정이 되는 물권의 기본 원리는 소유권을 비롯해서 저당권까지 8개 종류 물권에 공통적으로 적용이 된다. 이런 식으로 편찬했다는 거. 여기 채권법도 마찬가지예요. 나중에 이제 자세히 배우겠지만 요거는 이제 흔히 계약을 중심으로 해서 구성이 됐다 그래서 흔히 말하기로 이제 계약법 이렇게도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 실생활에서 거기 프린트물에 보면 제일 밑에 민법전의 구성 제일 밑에 보면은 채권법 계약 경우도 14가지라고 되어 있죠. 예, 요게 이제 최근에 법을 개정을 해서 예행 계약이라고 하는 것이 추가돼서 시험하고 상관이 없으니까 15가지로 이제 계약의 종류가 늘어났어요. 14가지가 아니라 시험하고 상관없이 외우지 마세요. 그런 거. 그러면 이제 이 우리 실생활에서 가장 전형적으로 행해지는 계약들을 추출해서 계약법에다가 15종류 계약을 열거를 해놨어요. 여기에 이제 매매 계약부터 시작을 해서 교환 계약, 임대차 계약, 그 다음에 이제 최근에 이제 추가된 계약이 최근에 이제 우리 백성들도 예유가 있다 보니까 예행을 많이 다닌다고 말이야. 그러다 보니까 예행사하고 분쟁이 억수로 생겨 이렇게. 그러다 보니까 이 변전되는 시대 사정에 맞게 예행 계약으로 하는 계약을 우리 채권법에 도입을 해놨어요. 그래서 15가지가 됐는데 물론 이제 우리 시험은 15개 계약이 전부 시험법에 들어간 거 아니고 여기 예행 계약 같은 것은 중개업무하고 아무 상관이 없죠. 이렇게. 그래서 중개업무가 관리는 복덕방 창문에 붙어있는 매매 교환 임대차 복덕방 창문 요 3개가 붙어있죠. 요 3개의 계약만 중개업무와 관련이 있으니까 요것만 우리 시험법에 들어가요. 그래서 나중에 우리는 매매 교환 임대차만 공부를 해요. 그런데 이제 그것도 절미하고 여기 이제 매매도 계약이고 교환도 계약이고 임대차도 계약이에요. 이행 계약도 계약이고 그럼 이 계약에 공통적으로 적용이 되는 또 계약의 기본 원리들이 있지 않겠냐 그 말이에요. 법전을 편찬할 때 이것도 매 계약마다 이 똑같은 원리를 반복해서 규정해 놓게 되면 또 법조문 숫자만 늘어나니까 이 계약의 기본 원리를 추출해서 계약법 총론이다 그래서 앞머리에다 딱 규정을 해놨어요. 그런 다음에 계약법 총론에 규정이 되는 계약의 기본 원리는 매매에도 교환에도 임대차에도 공통적으로 적용이 된다. 이런 식으로 법전을 만들었다. 그러면 답 나왔다고 말이에요. 우리가 공부를 할 때 일단은 이제 채권법까지가 우리 시험법에 들어가는데 공부를 할 때 어디에다 치중을 해야 됩니까? 스스로 판단하라고 말이에요. 가장 중요한 것은 도말할 것 없이 민법 총칙이에요. 따라서 총칙을 제대로 이해를 하면 물권법, 채권법 공부할 때 엄청 쉬워지고 이걸 개판을 치면은 민법 공부는 물 건너갔습니다. 그 이야기야. 여기 물권법도 마찬가지야. 물권의 기본 원리를 배우는 물권법 총론을 전력 투구를 해야 되고 요걸 제대로 이해하면 극단적으로 나머지는 혼자 공부해도 돼요. 근데 요게 이제 엉망진창이 되는 상태에서 소유권부터 저당권까지 백날 외워봐야 이거는 모래 위에 집혀 있는 거가 된단 말이에요. 계약법도 똑같고 결론적으로 민법 총칙, 물권법 총론, 계약법 총론 여기에다가 전력 투구를 하시라고 말이에요. 대학에서도 법과대에서 강의할 때 이런 것만 강의해주고 나머지는 학생들이 다 스스로 공부를 해요. 다만 우리는 학원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가지고는 합격하고 거리가 멀어지니까 미주알, 고주알 다 가르쳐 주지만 여기에다가 전력 투구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여기다. 다만 이제 문제는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 그러면 이 독일식 편찬 방식이 아주 과학적으로 합리적으로 법전을 만들었던 것은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단점도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 그러면은 이 기본 원리들을 앞에 딱 포진시켜다 보니까 법학이 아주 어렵게 됐다는 거, 난해하게 됐다는 거. 왜냐? 기본 원리라고 하는 것은 아무래도 좀 추상적이다 보니까 구체적이지 못하다는 거죠. 추상적이다 보니까 법학을 난해하게 만들어 버렸다. 이런 단점은 있어요. 그래서 총칙이라든가 물권법 총론이라든가 계약법 총론이라든가 이런 거 공부할 때는
이 이론 자체가 아무래도 좀 추상적이다 보니까 공부할 때 예는 먹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다가 전력 투구를 하시라는 거. 쉽다게 해서 소유권이나 저당권 이런 걸 들여다보고 있으면은 폐가 망신한다 그 이야기요. 이런 걸 신경을 써야 된다는 거. 그래서 이제 우리 민법전이 총 요리 구성이 됐다. 이런 내용이 거기에 쭉 설명이 됐어요. 그 다음에 우리 민법의 기본 골격이라고 하는 거. 다시 또 집중을 하자는 거예요. 다시 이제 원점으로 돌아가서 아까 이제 서두에 여기까지 결론을 딱 내려놨어요. 민법은 실체법이다. 따라서 이제 이런 계약 관계가 발생이 되면 이 계약을 통해서 각 당사자가 어떤 권리물을 갖는가 요관에 배운다. 이렇게 결론을 딱 내려놨어요. 이때 이제 우리가 뭘 여기서 알아볼 수 있냐 그러면은 지금 이 매도인이 매매 같으면은 대금 지급 조건 권리를 가져요. 그러면 그에 대응해서 매수인은 대금 지급 의무를 부담을 한다는 거예요. 권리 있으면 그에 대응해서 상대방은 의무를 부담한다. 그 이야기요. 매수인은 소유권이나 청구권 권리 가져요. 그러면 그에 대응해서 매도인은 소유권 이전 의무를 부담한다는 게. 따라서 이제 절대적인 건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일방 당사자가 권리 가지면 그에 대응해서 타방은 반대 의무를 부담을 한다. 이렇게 되어 있다는 그렇게. 근데 이제 우리 이제 민법 교재를 보면은 의무보다는 교재가 전부 권리를 중심으로 해서 설명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흔히 이제 이에 관해서 교재는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설명을 하는데 근대 민법은 권리를 중심으로 해서 논의하기 때문에 이 근대 민법의 추세에 따라서 우리 민법도 권리를 중심으로 설명이 됐다. 이렇게 됐는데 그냥 쉽게 생각하자고 말이야. 이따가 바로 뒤에 나오지만 여기에 권리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이익을 누릴 수 있도록 법이 인정하는 힘을 권리라고 그래. 그냥 쉽게 권리라고 하는 것은 민법은 실체법이고 따라서 이런 계약 공약 받을 때 각 당사자가 어떤 권리물을 갖느냐 요거 하나를 배워요. 따라서 권리가 뭔데 의무가 뭔데 이런 걸 자유자재로 갖고 놀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자유자재로. 중개사 수험생들 폐단 중에 하나가 뭐냐 그러면은 폐단 중에 하나가 뭐냐 그러면 기초는 전혀 안 돼 있는 상태에서 정말로 기초가 안 돼 있어요. 아마 올해 시험을 학교 간 사람도 데려다가 권리가 뭔데요 설명을 하면 설명할 사람 한 명도 없어요. 여러분이 민법에서 뭐 배우는데 설명해 보세요. 설명 못 해요. 근데도 야매로 어려운 경우에서 운 좋으면 합격하고 운 나쁘면 떨어지고 이게 중개사 현실이에요. 제가 볼 때는 로또 복권 공부하듯이 해요. 운 좀 잘 맞으면 합격해요. 뭐 실력이 뭐 뛰어나서 합격한 것도 아니고 뭐 운이 좀 안 맞으면 떨어져요. 몇 개 차이로. 이게 공부예요 여러분. 중개사 공부. 뭘 알고 하는 것도 아니고 거의 야매로 하잖아요. 야매로. 적어도 민법 공부를 해서 합격할 정도 실력된 분표를 딱 줬을 때 당신이 민법을 그동안 공부를 했으니까 공부했던 내용 아웃들은 설명할 줄 알아야 돼요. 민법 체계가 이렇게 됐으니까 민법에서 이런 걸 배운다 정도는. 그런 사람 대한민국에 단 한 명도 없을 거라고 말이에요. 이 권리는 어떤 이익을 누리는 거라고 쉽게 생각하세요. 단순히 이익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그 이익을 누릴 수 있도록 법에서 뭐 해주는 거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걸 이익이라고 권리라고 생각하면 돼요. 근데 이에 대해서 이 의무라고 하는 것은 법적인 구속을 말한다. 그러면 쉽게 생각을 해보라는 거예요. 인간의 본성상 여기서 있는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야. 어떠한 이익 누리는 걸 좋아하나요? 구속받는 걸 좋아하나요? 그냥 쉽게 그렇잖아요. 응? 인간의 본성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따라서 이거를 반영한 것이 유시간 편일보면 근대 민법이라고 그래요. 따라서 이런 추세에 따라서 인간의 본성상 우리 민법 교재도 권리를 중심으로 서술이 되어 있는데 단 책을 읽을 때는 항상 이 생각은 하시라고 말이에요. 이렇게 권리 있으면 타방은 그에 대응해서 의무를 부담한다. 이런 식으로 권리라고만 설명이 되어 있다 하더라도 그러면 우리가 이제 민법에서 이제 구체적으로 배우자는 게 뭐냐? 바꿔 말하면 민법은 어떻게 구성이 됐는가? 그게 세 가지로 나눠볼 수 있는데 그게 세 덩어리로 구성이 되어 있다 그 말이에요. 민법은 권리에 관해서 규정을 해놨다 실체법이니까. 근데 다음과 같이 세 덩어리로 구성이 되었다는 거. 민법이 첫째, 이러한 권리 의무는 누가 취득합니까? 그걸 묻는 것을 우리가 권리의 주체라고 그래요.
누가 권리 취득하고 의무를 부담하는데? 둘째, 어떤 걸 대상으로 해서 권리를 취득하고 의무를 부담하는가? 두 번째, 그거를 권리 객체라고 그래요. 세 번째, 권리는 어떻게 발생하고 변경하고 소멸하는가? 이거를 압축을 시켜서 권리 변동이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해요. 민법은 크게 이렇게 세 동으로 나누어졌단 말이에요. 권리의 주체, 권리의 객체, 권리 변동 이렇게. 누가 권리 취득하고 의무 부담하냐 그 말이에요. 뭘 대상으로 해서 권리 취득하고 의무 부담하냐 그 말이에요. 권리는 어떻게 발생하고 변경하고 소멸하냐 그 이야기예요. 그래서 민법은 크게 이렇게 세 등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여기에 이제 권리 주체는 우리 민법상 이따가 이제 자세히 설명을 해주겠지만, 여러분 같은 자연인하고 그 다음에 법인이 여기에 해당이 돼요. 우리 민법상 권리나 의무 주체가 될 수 있는 자격을 갖고 있는 자는 딱 둘 뿐이에요. 여러분 같은 자연하고 법인하고. 그 다음에 권리 객체는 권리 종류에 따라서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권리 객체는 여기 보세요. 이 경우에 매수인은 소유권 연초권 같죠. 뭘 대상으로 해서 소유권 넘겨달라고 청구해요? 건물을 대상으로 해서. 이런 건물 같은 걸 뭐라고 부른다? 물건이라고. 그 중에서 물론 부동산이지만. 그래서 이제 권리 객체로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예요? 물건이 있다고 말이에요. 물론 물건에는 이따 뒤에서 배우지만 부동산도 있고 동산도 있지만, 우리 중개사는 동산에 관한 거는 이제 취급을 안 하죠. 중개사보다 배우지만 중개 대상물은, 동산은 중개 대상물이 될 수가 없고 부동산만 중개 대상물이 되니까 우리 이제 물건 중에서도 부동산을 중심으로 해서 민법 공부를 하게 되고, 그러니까 권리 객체는 물건이 있다고 이렇게. 그다음 권리 변동에 있어서는 아마 민법 공부 한 번만 한 사람 같으면 이런 책에는 다 잡고 있으라고 보는데, 아니다. 학교 간 사람도 민법이 이렇게 세 동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도 모르고서 외우고만 세월 보는 거죠. 뭘 알긴 알아. 그러니까 권리 변동은 딱 두 가지로 나눠요. 아마 요거는 귀에 못 찌르도록 아마 민법 공부 시간에 우리가 앞으로 배우게 되는데, 귀에 딱지가 않도록. 권리 변동의 핵심은 권리가 어떻게 발생하고 변경하고 소멸하는가, 요걸 배우는 것이 권리 변동이기 때문에 권리 변동 핵심은 권리 변동의 원인이에요. 뭐에 의해서 권리의 변동이 생기냐, 요게 핵심인데, 요거는 이제 우리 법학에서는 크게 둘로 구별을 한다는 거. 예를 들어서 공부 처음 하신 분들은 앞으로 이제 우리가 본격적으로 이제 법률행위로서 공부를 하는데, 이 공부하기 전까지는 법률행위란 말이 엄청나게 민법 교재 제 입에서 나와요. 법률행위 본격적으로 공부하기 전에는 여기 매매 계약 같은 거, 이런 계약과 같은 것을 법률행위라고 부른다. 일단 이렇게 이해를 하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지금 칠판의 사례의 경우는 두 사람이 건물에 대한 매매 계약을 체결했어요. 그럼 이 계약 관계가 오인돼서 갑이 가지고 있던 건물에 대한 소유권이 매수인에게 이전이 되겠죠. 물론 계약 체결했으니까 소유권 이전을 부담한다, 이행기에 도래하면 등기한다, 그래 소유권 넘어온다, 물론 이런 과정을 거치지만, 이 경우는 이제 이 계약이 원인이 돼서 궁극적으로 소유권이 넘어가죠. 따라서 거의 대부분 권리 변동은 이런 계약과 같은 법률 행위가 원인이 돼서 권리 변동이 일어나요. 따라서 우리 법학에서 가장 중시하는 것은 권리 변동 원인 중에서 이런 계약이다 그 말. 법률 행위에 의해서, 대표적으로 계약과 같은 것, 법률 행위에 의해서 권리 변동이 일어난다. 일면식 동에 쉽게 생각을 하라는 거예요. 이 각과를 두 사람은 원래 일면식도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갑이 가지고 있는 건물에 대한 소유권이 왜 을에게 넘어옵니까? 그건 묻는 거예요. 뭐 때문에요? 얘가 강조를 뺏어가고 그럴 일은 없고 이런 계약 등을 체결하니까 권리 넘어가잖아. 그 이야기. 대부분의 경우는 이처럼 이제 계약과 같은 법률 행위가 원인이 돼서 권리 변동이 일어나요. 그런데 꼭 이렇게 되는 것만 아니라는 거예요. 이걸 이렇게 바꿔보는 거예요. 이번에는 이 갑이 건물 소유자인데 이 갑이 사망을 했어요. 죽었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갑이 가지고 있던 건물에 대한 소유권은 갑이 부유고 을이 자라고 가정을 하고,
이 자식놈의 유일한 상속인이다 가정을 하고, 그러면 사망과 동시에 갑이 가지고 있던 건물에 대한 소유권은 상속인 자식놈에게 이전이 돼요. 권리 변동이 일어나죠. 그런데 이 사례처럼 부자지간 사이에 무슨 계약관계가 없지 않냐 그 말이에요. 따라서 반드시 절대적으로 계약과 같은 법률 행위에 의해서만 권리 변동이 일어나는 건 아니고, 이런 상속처럼 법률 행위에 의하지 않고 권리 변동이 일어나는 경우도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법학에서는 이 물권 변동 원인을 법률 행위에 의한 권리 변동하고 그 반대 경우, 저 상속처럼 법률 행위에 의하지 아니한 권리 변동, 요거를 이제 공부하신 분들은 알겠지만 또 앞으로 지겹도록 우리 민법 교재 또 제 입에서 나오지만, 다른 말로는 법률 행위에 의하지 아니한 권리 변동을 법률 후 규정에 의한 권리 변동,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권리 변동에서는 이 권리 변동 원인 두 가지가 핵심 포인트고, 이게 민법 공부 전부 이렇게. 그런데 하느님이 돌보아서 또 범위가 축소가 된다고 말이에요. 여기 또 이 대목에서도 다시 이야기해요. 민법은 실체법이야. 권리명으로서 배우는 법이라고 말. 권리 있으면 타방 의무를 부담해. 따라서 권리를 중심으로 법학은 설명이 되어 있는데, 그걸 크게 세 등으로 나눌 수 있다. 주체, 객체, 변동 이렇게. 근데 이 중에서도 중개업하고 또 직접 관련이 있는 것은 이 중에 어떤 거냐 고르세요. 그것만 시험범위에 들어가. 여기 주체, 객체는 중개업하고 아무 상관없어요. 요거는 시험범위에 안 들어가. 이렇게. 여기 이제 권리 변동이 이제 중개업하고 관련이 있는데, 요것만 이제 우리 시험범위에 들어간다는 거다. 그래서 이 책자에 보면은 82페이지가 권리 변동이 처음에 나오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시험범위 들어가니까. 근데 이제 문제는 여기를 보라고 말이에요. 이 권리 변동이 중개업하고 관련이 있기 때문에 요것만 이제 우리 시험범위에 들어가는데, 어디 실력 테스트 한번 해봅시다. 내년에 합격하겠는가 못하겠는가. 이 1번하고 2번 권리 변동 원인이 이제 크게 이렇게 둘로 나눠지고, 우리가 지겹도록 이거를 민법을 통해서 배우게 되는데, 여기 지금 계약 관계가 있다, 또는 이제 사망해서 상속이 지었다. 자, 둘 중에 중개업하고 관련 있는 거 고르세요. 당연히 그렇죠 이거예요. 중개업이라 하면 중개업자가 이런 거래가 계약이 성사되도록 알선하는 걸 어부라는 게 중개업이잖아. 유시간 편을 빌면 매매, 교환, 임대차 등 권리, 득실, 변경원 행위를 알선하는 걸 어부로 하는 것이 중개업이라고 말이야. 이 거래가 성사되도록 알선하는 게 중개업이라고 말이야. 사망할 때는 중개업자가 부짓돈이나 들고 가지 중개로 갈 일이 없잖아 이렇게. 따라서 민법 공부 핵심은 권리 변동, 중개업 관련 있으니까 그중 핵심은 뭐이다? 계약 같은 법률 행위. 요거 하나 배우는 거예요. 이렇게. 공부할 거 없잖아요. 안 그래요? 따라서 포인트만 돌아가서 우리 민법의 기본 권리학이야 그 밑에 이런 게 설명이 됐어요. 민법은 1118개 조문에 요즘 방대한 법률이나 그 권력은 크게 세 가지로 나뉘죠. 이런 걸 잘 이해하고 공부하라고 말이야. 그거는 권리를 중심으로, 왜 권리를 중심으로 하는 건 아까 가르쳐줬고, 권리는 누가 갖느냐, 권리의 주체, 권리 대상은 뭐냐, 권리의 객체, 권리는 어떻게 발생, 변경, 소멸하느냐, 권리 변동, 이 세 가지 문제를 다루는 것이 민법이다 그 말이야. 한편 권리 변동은 그 발생 원인에 따라서 그것을 의혹한 법률행위에서 발생하는 경우하고 법률행위에 의하지 않은 경우, 그를 다른 말로는 법률로 규정에 의한 권리 변동 그래요. 이리 나누어진다 그 말이야. 따라서 결국 마지막 결론 또 지어놨죠. 민법은 권리 주체 간에 그 객체를 대상으로 해서 그 변동을 규율하는 법률이 민법이다 그 말이야. 제가 써놔서 참 잘 써놨어요. 그 다음 세부적으로 들어가서 이제 민법전을 중심으로 해서 다시 한번 살펴보자 말이에요. 민법전 제일 앞머리에 있는 민법 총칙에는 뭐가 규정돼? 이게 민법의 기본 논리를 규정해 놓은 법이 파트가 민법 총칙이기 때문에 여기 이제 민법 총칙에 이게 규정이 되어 있어요. 권리 주체에는 뭐가 있느냐? 자연인 법인이 있다. 이게 총칙에 규정이 되었고, 그 다음에 권리 객체는 뭐가 있느냐? 대표적으로 물건이 있다. 이게 총칙에 규정이 되어 있어요. 기본 원리니까. 그 다음에 권리 변동에서도 방금 가장 중요한 것이 계약과 같은 법률 행위라고 그랬죠. 그래서 권리 변동 원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계약과 같은 법률 행위에 관해서 총칙에 자세히 규정이 되어 있다 그 말 이렇게. 그게 그 밑에 쓰여 있는 거 이렇게. 물론 그 중에서는
요것만 우리 시험범위에 들어가겠지만 요것만 해서 총칙 공부에서 주체, 객체, 권리 변동, 기본 내용을 우리가 공부를 하게 되고 시험범위는 이게 안 들어가니까 요거는 따로 이제 떼어서 공부는 안 하고 여기서부터 공부가 되겠지만 요게 총칙의 규정이 되었다고 말. 그다음에 거기 이제 재산법과 가족법에서 가족법은 우리 중견모 관리법과 예외로 시키고 재산법, 물권법, 채권법만 우리 시험범위에 들어가는데 이것도 한 가지 것만 우리가 생각을 좀 하고 넘어가자고 말이에요. 다시 여기 칠판을 보세요. 뭐를 좀 생각을 해봐야 되냐 그러면은 지금 아까 이런 말 했다는 거예요. 우리 민법은 독일 민법전을 뻔따서 만들었다고. 근데 독일 민법전을 보면 우리가 이제 모법으로 삼고 있는 민법전 전환말에 민법 총칙이 있는 것은 우리하고 똑같아요. 이걸 이제 우리가 뻔딴 거니까. 근데 우리하고 다른 게 좀 있어요. 독일은 민법 총칙 다음에 채권법이 나와요. 그 다음에 물권법이 규정이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친족 상속이고. 근데 우리는 지금 이게 이제 뒤집어졌다는 걸 알 수 있는데 민법전 전환말에 우리나라는 민법 총칙이 있고 그 다음에 뭐가 나오느냐 물권법이 나와요. 법전 순서가. 그 다음에 채권법이 나오고 이렇게 이것만 지금 순서가 바뀌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독일 걸 뻔땄지만 왜 이렇게 됐느냐. 원래는 이 독일 민법전을 일본이 뻔딴 거예요. 일본이. 근데 일본이 흔히 말하기를 모방의 천재들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참 남의 걸 뻔따죠. 근데 일본도 세계대전을 2번이나 일으킨 강대국이란 말. 세계대전 아무나 일으키는 게 아니에요. 힘이 있어야 일으키는 거예요. 대한민국이 언제 뭐 전쟁 한번 일으킨 적이 있었냐면 맨 침략만 받았지. 우리가 역사적으로 그래서 흔히 참 착한 백성이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슬픈 이야기고 착하긴 뭘 착해요. 힘이 없으니까 그런 거지. 지금도 마찬가지잖아. 미국 대통령이 누가 되냐에 따라서 숨도 못 쉬고 있고 이상한 애가 대통령 되니까 또 방위비 분담 올라간다 해서 국민들 또 허리띠 조르게 생겼고 대통령 되자마자 회담 좀 합시다 하고 구걸하고 있고 옛날 중국한테 맨날 그러듯이 시대가 바뀌어도 마찬가지. 힘이 없으니까 그러잖아. 힘이 없으니까. 백성들의 속도 모르고 그냥 나라 살림 무치되는 거 신경도 안 쓰고 일본이 이제 독일 민법전을 받아올 때 아들이 자존심이 있다 보니까 민법전 앞머리에 총칙을 딱 둬놓고 빌어먹을 놈들 이 순서를 바꿔본 거예요. 뻔딴 티 안 내려고 해서 일본에서 이제 이 순서를 바꿔가지고 독일 원래 모법은 채권법, 물권법으로 돼 있는데 순서가 얘네들이 이제 물권법, 채권 이렇게 바꿔놓은 거예요. 우리는 일제 식민지 시대를 거친 36년간 그러니까 우리는 더 자존심도 없는 백성이야. 일본 아들이 해놓은 것도 그대로 번역을 한 거 이렇게 참 쪽팔리는 이야기죠 이게. 그래서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한번 판단을 해보세요. 제가 잘 쓰는 말이 법은 물 흐르듯이 공부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해요. 왜 그러느냐. 이 법자 한자를 보면 그렇게 돼 있어요. 여기 물 숫자예요. 갈 것자고 물 흐르듯이 가는 거 이거 법은. 물 흐르듯이 공부하는 거예요. 한자 보면은. 그럼 물 흐르듯이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여러분이 스스로 생각을 해보라는 거. 자, 우리가 매매 과정을 한번 보자는 거야. 그러면서 어떻게 법 공부를 하고 어떻게 이해되는 걸 스스로 판단해 보라고. 자, 갑이 토지 소유자예요. 그죠? 자, 먼저 갑이 의라고 뭐예요? 매매를 먼저 하는 거 이렇게. 매매 계약 먼저 체결하잖아요. 자, 그러면 1월 10일 날 계약 체결했어요. 3월 20일까지 소유권 등기 약속을 했어요. 그럼 이때까지 얘는 소유권 이전해줄 의무 부담하잖아요. 반대로 얘는 소유권 이전 청구권을 갖잖아요. 이렇게. 자, 이행기가 도래했어요. 요게 부동산이니까 뭐 또 이전해야 되겠죠? 등기 이전 하겠죠. 이렇게. 그러면 소유권이 넘어가잖아요. 이렇게. 근데 아까 제가 잠깐 이 소유권이라는 권리를 뭐라고 이야기했었나요? 물권이라고. 요 소유권이 물권 중에 가장 기본이 되고 완전한 물권이에요. 이 과정을 거쳐서 매수인이 건물에 대한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나 물권을 궁극적으로 취득하는 거예요. 만세 부르고. 이 과정을 거쳐 소유권, 물권 취득하는 건 보세요. 얘가 소유권이나 물권을 취득하려면 그 전제로서 뭐가 먼저 있어야 돼요? 바로 계약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잖아요. 이 계약을 통해서
얘가 의무 부담하고 이 의무를 다른 말로 채무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얘가 갖는 소유권의 청구권, 이 권리를 채권이라고 하고, 먼저 계약이 전제가 돼야지 이경영이 돼서 이런 과정을 거쳐서 얘가 소유권이나 물권 취득하지 않겠냐고 말이요. 그럼 법전도 어떻게 만들어야 돼요? 기본 원리인 총칙을 제일 앞에 두고 그 다음에 계약을 그 다음에 규정을 해야죠. 요 계약이 있어야 소유권이 얘한테 넘어가니까. 안 그래요? 독일 사람들 아주 과학적으로 만들어 놓은 거 이렇게. 근데 우리는 전심 일본 놈들 이렇게 바꿔놓으니까 그걸 그대로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민법 이해할 때 엄청 애를 먹어요. 원래 계약법을 먼저 공부하는 게 바람직한 거예요. 근데 대한민국의 모든 그렇게 권위 있는 대학 교수에 써놓은 민법 교재도 전부 법전 순서에 따라서 제일 앞에 민법 총칙, 그 다음에 물권법, 그 다음에 채권법, 그 다음에 친족법, 상속법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어요. 과거에 어떤 소장학자가 젊은 학자가 이게 우리 잘못됐다. 법이라고 하는 것은 이 법자에서 알집에 물을 흐르듯이 이렇게 공부를 해야 되는데, 그러면 계약이 먼저 있고 그 다음에 소유권, 물권 취득하니까 독일 민법자처럼 총칙 다음에 채권법, 물권법 규정이 돼야 되고, 따라서 그 양반이 이제 교재 설명할 때도 민법 총칙 쓰고 그 다음에 채권법을 쓴 거예요. 설명을. 책이 한 권도 안 팔렸어. 책이 안 팔렸더라고 말이야. 왜? 법전 순서대로 설명을 안 했기 때문에. 꼭 이 책이 빛을 못 봐본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공부를 할 때 이 과정을 항상 염두에 두고, 우리 민법전이 일이 구성이 됐다 보니까 우리가 총칙 공부, 그 다음에 물권법 공부를 하지만 순서를 바꿔서도 한번 공부해보라는 거예요. 처음에는 어쩔 수 없이 우리 대한민국 모든 중개사 교재도 총칙 다음에 물권법이 설명되고 채권법이 설명이 됐는데, 이걸 쭉 공부한 다음에는 바꿔서도 한번 공부를 해보라 한 말. 채권법부터. 그럼 이해하기가 더 쉽다 말. 그래서 거기에 뿌는 틈으로 보면은 재산법, 가족법에서 가로친 나번에 이런 걸 설명해 놨어요. 나중에 공부할 때 참고하라고. 우리 민법은 일본 민법을 따라서 물권법에 이어서 채권법을 정하고 있지만, 독일 민법은 우리와는 반대로 채권법에 이어서 물권법을 정하는 순서를 취하고 있다. 그런 다음에 그 밑에 예를 들어놨어요. 그 다음에 제일 마지막 파트에 재산법의 체계적 파악을 위해서는 그 밑에서부터 네 번째 줄에 채권에서 출발해서 이를 기초로 물권을 이해하는 순서를 취하는 것이 오히려 바람직할 수 있다. 결국 민법의 이해를 위해서는 민법 총칙의 기초에서 채권을 거쳐서 물권에 이르는 과정을 체계적으로 학습하는 노력을 해야 된다고 말이야. 순서를 좀 바꿔서. 무슨 말 알겠나요? 공부할 때 항상 이 생각을 하라고 말이야. 이거 하나 과정을 배우는 거예요. 우리 민법 시간 배우는 게 요 1년의 과정을 하나 배우는 것이 민법 공부 전부라고 말이야. 이 과정을 규정해 놓은 것이 물권법, 채권법이고, 근데 우리는 순서를 좀 바꿔놓은 거이고, 민법상 얘가 궁극적으로 계약을 통해서 소유권을 취득하는 이 1년의 과정을 하나 배우는 것이 민법 공부 전부라고 말이야. 이해서라 보고, 그 다음에 민법상 이제 법률 용어하고 민법 조문 형식이 나왔는데, 앞으로 이제 민법 공부를 할 때 직업들은 물론 거기에 준용한다 이런 거는 이제 이해를 못한다 하더라도 공부하는데 지장 없고 문제 푸는데 지장이 없지만, 그 밑에 추정이다, 간주, 선의하게 제3자와 대하지 못한다 이런 것들은 앞으로 지겹도록 우리 민법 시간에 나와요. 물론 시험도 지겹도록 출제가 되고, 물론 올 시험도 마찬가지였고, 따라서 기본적인 그 법률 용어 몇 가지를 정확히 미리 깨우쳐 놓자는 거. 먼저 그닥 중요한 건 아니지만 준용한다는 말이 민법 교재를 읽다 보면 자주 나와요. 내 모르긴 몰라도 준용한다는 말이 뭔 말인지도 모르고 시험장 가는 수험생이 99% 거라고 말이야. 마찬가지로 시험에 잘 나오는 추정, 간주, 차이점도 모르고 시험장 가는 사람이 부지기수 거이고, 거기 이제 준용한다 이 말은 거기 이제 설명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입법 기술상의 한 방법으로 법규를 제정할 때 법률의 관계를 위하여 법조문을 좀 축소시켜서 간결하게 만들자고 말이요. 법전을 관계를 위해서 비슷한 사항에 관해서는 유사한 다른 법규를 이웃조 정할게 규정한 것이다 해서 이렇게 예를 들어놨는데, 나중에 뒤에서 자세히 배우니까 잠깐만 이것만 감을 잡아놓자고 말이요. 준용한다는 말은 어떨 때 쓰는가만 알면 되니까. 지금 이런 경우에 이 갑이라는 사람이 건물 소유자라고 가정을, 앞으로 이런 걸 우리가 지겹도록 공부를 하게 돼요. 이 을이 갑을 예컨대 기망을 했어요.
속였다 그 이야기요. 또는 강박, 공갈, 협박을 했어요. 너 건물 안 팔면 때려 죽겠다 해서 이제 갑의 의르 기망에 또는 공갈, 협박에 못 이겨서 건물에서 매매계약 체결했고 등기전에서 을에게 소유권이 넘어갔어요. 그러면 거두절미하고 법은 제가 잘 쓰는 말로 상식이에요. 당연히 사기, 공갈, 협박을 당하는 갑은 우리 법에서도 보호가 될 것이고, 물론 형법에서는 얘를 사기죄로 또는 공갈, 협박하기는 공갈, 협박죄로 형사처벌해요. 그거는 이제 형법에서 할 일이고, 우리 민법에서는 얘가 결국 건물에 대한 소유권을 얘한테 빼앗겼잖아요. 따라서 얘를 보호해 주려면 소유권 차지하도록 해주면 돼요. 따라서 이제 우리 법 110조 1항에 설명만 드리세요. 나중에 지겹도록 배우니까. 사기, 강박의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다. 이리 규정을 해놨어요. 따라서 이제 소유권까지 이렇게 넘었다 하더라도 얘가 나중에 당신이 나를 사기, 공갈, 협박했으니까 취소하겠다. 그러면 넘어갔던 소유권 얘가 되찾아온다 그 말. 그래서 사기, 강박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다. 요리 민법에 규정을 해놨다는 거. 딱 우리 상식에 맞도록 돼 있죠. 이게. 근데 이제 취소는 누구한테 해야 되는가? 요게 이제 취소 상대방인데 우리 시험에서도 참 지겹도록 출제가 되죠. 여기서는 이제 이 계약을 체결한 사람이 을이기 때문에 얘한테 취소를 하도록 돼 있어 이렇게. 그런데 이제 또 한편 추인이란 게 나오는데 여기 추인이란 것은 요 사안에서 이 추인의자 우리말로 쉽게 뜻풀이하면 사후에 동의해준다 이런 의미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이 갑이라는 사람이 이 계약을 취소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 이 계약을 추인하겠다 요리하는 경우도 있는데 여기서 추인하겠다 이 말은 이 취소할 수 있는 계약을 취소하지 않겠다는 의사표시를 반대로 추인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추인을 해버리면 다시는 취소 못하는 결과가 되고 얘가 확정적으로 소유권 취득한다 이런 내용인데 여기서 이제 묻고자 하는 건 이걸 묻고자 한단 말이에요. 지금 추인할 때는 그러면 누구한테 추인을 해야 됩니까? 이걸 지금 묻고자 하는데 우리 민법에서는 이 취소 상대방이나 추인의 상대방이나 똑같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법을 만들 때 취소 상대방은 이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 법전에 딱 규정을 해놨어요. 그런데 추인의 상대방도 취소 상대방은 똑같아요. 그런데 여기 추인을 규정할 때 추인의 상대방은 이런 사람이 된다. 똑같은 것을 반복해서 규정했게 되면 번거롭지 않냐 그 말은. 따라서 어차피 취소 상대방이나 추인의 상대방이나 똑같으니까 이럴 때는 간단하게 이렇게 해버려. 추인의 상대방에 관해서는 취소에 관한 규정을 뭐한다? 적용시킨다 이렇게. 그런 거를 준용한다 그래요. 법률을 간결하게 만들기 위해서. 그러니까 준용한다는 말이 나오면 이런 걸 의미한다. 그러니까 준용이라는 말은 시험하고 지금 상관이 없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이해만 하면 되고 그 대신에 나머지 것들은 워낙에 시험에서도 중요하기 때문에 미리 지금 몇 가지를 깨우치라고 그 법령을 써놓은 건데 추정이나 간주라는 말하고 선의, 악이라는 말, 제3자, 대항하지 못한다 이런 거는 시험에서도 중요하고 앞으로 민법 공부를 할 때 자유자재로 갖고 놀 정도로 이해가 돼 있어야 되고 그 나머지 그 용어들은 그래서 그런 것들은 2단계에서 물론 공부를 처음 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완벽하게 이해는 못할지라도 감은 좀 잡고 계셔야 된다는 거. 거기 이제 추정하고 간주는 법 조문에는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어 있어요. 거기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가로친 2번에 거기 밑에 한번 200조를 한번 봐보세요. 거기는 법 조문에 점유자가 예컨대 점유물을 장사하는 권리는 적법하게 부여한 것을 추정하며 이렇게 되어 있죠. 법조문에 뭐뭐한 것을 추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압축시켜서 추정이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115조를 보세요. 그 다음 이해 드는 거 대리인이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지 않을 때는 그 의사표시는 자기를 위한 것으로 본다. 법조문에 뭐뭐한 것으로 본다 요리 규정이 되어 있는 것을 압축을 시켜서 간주라고 이야기를 해요. 간주라고. 앞으로 이제 공부를 할 때 이런 법조문이 추정한 대로 되어 있거나 또는 본다라고 되어 있거나 이런 거는 시험에 집중적으로 출제가 돼요. 이걸 또 바꿔치기도 잘하고 그거는 왜 그러냐 그러면 이 추정이나 간주라고 하는 제도가 그만큼 우리 민법에서 아주 중요하다는 소리고 이걸 갖고 놀아야지 민법이 제대로 이해가 된다는 거. 먼저
이 추정하고 간주라고는 법조문이 이제 그런 식으로 되어 있는 경우고, 이 추정하고 간주라고는 제도는 뭐 때문에 앞으로 시도 때도 없이 추정한다, 간주한다, 뭐 본다 이런 게 튀어나오니까, 요거는 이제 뭐 때문에 우리 민법에 두고 있냐 그러면은 입증의 곤란을 구제하기 위한 제도로서 우리 민법에 두고 있는 것이 추정하고 간주라고 하는 제도예요. 법조문 아까 보는 것처럼 요거는 추정한다로 표기가 되어 있고 요거는 본다라고 되어 있고, 입증의 곤란을 구제하기 위해서 어떤 걸 입증을 해야 되는데 입증하기가 참 난감하다 그 말이에요. 그럴 때 이제 써먹으라고 우리 민법에 두고 있는 것이 추정이나 간주라는 제도인데, 이 양자가 결정적인 차이가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 그러면, 여기 추정이라고 하는 제도는 반대의 증거를 제출해서 발생된 법률 효과를 번복시킬 수 있는 제도인데 대해서, 여기 간주라고 하는 제도는 반대의 증거를 제출해서 발생된 법효과를 번복시킬 수가 없다. 요 점에 있어서 추정하고 간주는 결정적인 차이가 있어요. 이렇게.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인지 거기 예에 들어오는 그 법조문들은 나중에 이제 시간 중에 자세히 배우니까 가장 이해하기 쉬운 걸 가지고 그 밑에 선의 악이 제3자 대항하지 못한다 이 말까지 싸잡아서 한번 살펴보자 말이에요. 방금 전에 칠판에다가 제가 이런 예를 들어놨어요. 사기 강박에 관해서 이 갑이 건물 소유자다, 또 을이 갑을 기망을 해서 속였다 그 말이에요. 또 강박을 했어요. 공갈 협박했다 해서 자 마지못해서 을하고 매매 계약을 체결했다. 등기가 을에게 이전이 됐고, 현재 소유권을, 건물에 대한 소유권을 을이 보유하고 있는 상태에서는 요 갑이 방금 가르쳐 준 것처럼 민법 110조 1항에 따라서 사기강박인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취소해버리면 바로 소유권 찾아와요. 이렇게. 그런데 문제가 하나 생긴다는 거, 이 을이 다시 이 건물을 제3자 병에게 또 양도를 했어요. 양도한다 그 말은 매매한다 그 이야기요. 전매를 했다 그 말이에요. 해서 얘한테 등기가 넘어갔다. 이 상태에서 갑이 나는 을의 사기 강박에서 계약 체결했으니까 취소하겠다 했다 치자 그 말이에요. 그러면 갑하고 병 사이에서 분쟁이 생기게 되어 있어요. 갑은 현재 소유자인 병에게 내가 을의 사기 강박에서 계약 체결했으니까 나 취소했다, 그러니 건물에 대한 소유자는 나다 이리 주장을 하고, 얘는 뭔 소리냐, 나는 을에게 정당한 대가를 지어서 매수했으니까 내가 소유자다, 분쟁이 생기게 되었다므로 제3자사의 관계에 있어서 여기 이제 제3자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는 지금 사기 강박에서 계약 체결한 당사자는 요 두 사람이죠. 계약의 당사자 이외자를 통상 제3자 그래 이렇게. 그러면 이런 제3자사에서 이런 분쟁이 생겼을 때 이 문제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우리가 이제 앞으로 민법 시간에 사례 등을 통해서 맨날 공부하는 것이 이런 이야기들인데, 바로 이런 경우를 대비해서 이제 우리 민법에 뭐라고 규정을 하느냐 그러면 110조 3항에다가 이렇게 규정을 해놨어요. 사기강반 의사표시 이렇게 취소하되 취소를 가지고 선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취소를 가지고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이런 규정을 두었다 그 말이에요. 이걸 가지고 이제 제3자 관계를 해결하세요 그 이야기요. 그러면 여기서 자 선의 악이라는 말, 민법 용어를 중에서 제일 많이 교재에 쓰여 있고 시험 문제에 등장하고 선생 입에서 나오는 것이 선의 악이란 말인데, 이 선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사정을 모르고 있는 것을 선이라고 하고, 물론 한자는 착할 선자를 쓰지만 그렇다고 해서 착한 놈이라는 의미는 아니고, 어떤 사정 모르고 있는 것이 선이고, 반대로 악인은 어떤 사정을 알고 있는 것을 악이라고 그래요. 이게 이제 아주 간단한 것 같으면서도 민법에서 워낙에 중요한데, 공부하신 분들 조금만 틈을 주면 어느새 선인은 착한 놈 언제나 보도록 악인은 나쁜 새끼 발밥으로 된다 이런 사고를 해요. 그러면 민법 공부는 엉망이 된다고. 항상 선인은 어떤 사정 모르고 있는 거고 악인은 알고 있는 거다, 이거 그대로 해석을 해야 된다고, 그대로 받아들여야 된다고. 그러면 이 경우 제3자 병이 여기서 선인 경우, 여기서 병이 선이다 그 말은 어떤 사정을 모르는 게 선인데, 여기서는 그러면 뭘 모르는 것이 선이냐 그 말이요.
이 을의 사기 강박에서 이 계약이 체결됐다는 사실을 얘가 모르고서 매수했다. 그러면 선이, 그런 사정을 모르고서 매수했으면, 그런 사정을 알고서 매수했으면 악의가 된단 말이야. 그러면 얘가 만약에 선이 제3자인 경우, 얘가 사기 강박에서 이 계약이 체결된 사정을 얘가 모르고서 매수했다, 선이다. 그러면 상식으로 생각하더라도 얘네들은 좀 보호가 돼야 되지 않겠냐. 그만. 우리 상식으로 법을 떠나서 모르고서 매수했으니까. 그래서 우리 법도 그렇게 만들었단 말이야. 그게 바로 요 규정이라고 말이야. 갑은 취소를 가지고 선이 제3자는 대하지 못한다 그랬으니까, 갑은 얘가 선인 경우는 내가 이 계약을 취소했으니까 소유권이 나에게 있다 하는 것을 얘한테는 대항하지 못한다. 여기서 대항하지 못한다는 것은 무엇을 주장하지 못한다. 요거를 법률용어로 대항하지 못한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따라서 취소했으니까 내가 소유주다 하는 것을 얘한테는 대항을 못하니까, 주장을 못하니까, 결론 얘가 선인 경우는 소유권 취득하고 얘는 취소는 했지만 소유권은 못 찾아온다는 거. 거꾸로 얘가 저 악인 경우는 반대로 해석하면 돼요. 취소를 가지고 선이 제3자에는 대항을 못하니까 반대해서 가면 악의 제3자에게는 대항할 수 있다 요리 되겠죠. 따라서 얘가 이 을의 사기강박에서 이 매매가 쳤다는 사실을 얘가 알고서 매수했다. 그러면 얘는 우리 상식으로도 보호를 해줄 필요가 없지 않겠냐 그 말. 그건 이제 법도 그렇게 만들어진 거야. 따라서 얘가 악인 경우는 내가 취소했으니까 소유권이 나에게 있다는 것을 얘한테는 주장할 수 있다, 대항할 수 있으니까 결론적으로 악인 경우는 소유권 취득을 못한다. 결론이 이렇게 돼요. 이런 거를 선의 악이라 하는 그렇게. 그런데 여기서 이제 결정적으로 문제가 하나 터진다는 거. 그게 뭐냐 그러면은 요거예요. 지금 이 갑과 병 사이에 나중에 이제 소송이 붙게 돼 있다는 거. 이렇게 두 사람 사이에서. 그러면 두말할 것 없어요. 이 소송의 핵심 쟁점은 이 병이 선이냐 악이냐 그에 따라서 결론이 달라지기 때문에 요게 저 소송의 핵심 쟁점이 되는 건데, 이걸 입증하기가 쉽겠냐 그 말이야. 무슨 얘기냐 그러면 이 병이란 사람이 을로부터 이 건물을 매입을 할 때 이 계약이 을의 사기강부에서 체결되는 사실을 모르고서 매수한 건지, 그러면 선이겠죠. 알고서 매수한 건지, 요거는 내심에 들어있다고 말이야. 외부에 표현된 게 여기에 들어있는 거예요. 따라서 하느님하고 지 자신밖에 진실을 모르는 거예요. 요거 어떻게 입증할 거냐 말이야. 외부에 표현돼서 나타나기도 아니하는데 아주 난감하다 그 말이야. 그래서 법관이 이건 뭐야? 이걸 어떻게 하나? 하느님하고 지밖에 모르는데 재판 거부할 수도 없고. 특히 민사재판은 앞으로 제 입에서 이런 소리가 또 시도 없이 나와요. 민사재판은 변론주의가 원칙이다 그 말이야. 여기 변론주의다 이 말은 민사재판이 형사재판과 달리 당사자의 주장이나 입증을 토대로 해서 재판하는 것을 변론주의 그래요. 당사자 주장이나 입증을 토대로 해서 재판하는 걸 변론주의. 따라서 이 두 사람의 소송이 붙게 되면은 갑과 병 두 사람 중에 누군가가 요걸 입증을 해야 돼요. 재판장. 근데 얘 같으면 나는 매입 당시에 을의 사기강부에서 매매가 쳤다는 사실을 모르고서 매수했습니다. 얘가 선이라는 걸 입증을 하든, 또는 거꾸로 갑 쪽에서 재판장 얘는 그런 사실을 알고서 매입했네요. 얘가 악이라는 것을 거꾸로 갑이 입증하든 두 사람 중에 누군가가 입증을 해야 돼요. 변론주의 원칙에 따라서. 그러면 누가 입증을 해야 되는가? 올 시험에도 출제가 됐대요. 이게 이제 해년마다시피 시험에 나오는 파트인데 이렇게 해결한다고 말이에요. 지금 얘가 선인지 악인지 하는 것은 내심에 들었기 때문에 일단 입증하기 곤란하겠죠. 그죠? 그럼 이걸 입증을 하기가 곤란하니까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입증의 곤란을 구제하기 위해서 우리 민법에 두고 있는 제도가 추정하고 간초란 제도, 요걸 활용해서 해결한다고 말이에요. 따라서 이 경우는 얘가 어떤 것인지 입증하기가 곤란하니까 일단은 선의로 추정을 해버린다고 말할게요. 그러면 일단은 얘는 소유권 취득하겠죠. 입증에 곤란하니까 추정을 해버렸게 선의로. 그럼 소유권 일단 취득하겠죠. 이렇게. 그런데 여기 추정이라고 하는 제도는 반대 증거를 해주어서 발생된 효과를 뒤집을 수가 있는 제도라고 말이에요. 그러면 일단은 선의로 추정을 해주니까 얘는 입증할 필요 없죠. 재판장 나는 모르고서 매수는 입증할 필요 없어요. 가만히 있어 추정이 되니까.
그 대신 얘가 소유권을 상실하지 않으려면 반대의 증거를 제출. 재판장, 아는 매입할 당시에 얘가 나를 사기했다는 사실을 알고서 매입을 했다. 갑쪽에서 제3자 병이 악이라는 사실을 거꾸로 입증을 하면 된다. 이게 반대의 증거였게. 요걸 제출해서 입증을 해버리면 얘는 소유권 취득했던 것이 소유권 취득 못하는 것으로 뒤집을 수는 있다. 그 말할게. 납득하겠나요? 그 대신 만약에 이게 이제 정답이 이렇게 시험 문제 고르면 되는데 이걸 한번 이렇게 가정을 해보자 말이야. 만약에 이 사안에서 얘는 선의로 만약에 추정이 아니라 간주가 된다. 이렇게 가정해버리면 얘 쪽에서 얘가 악이라는 사실을 입증을 해서 이걸 뒤집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걸 간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독박 쓰는 거군요. 따라서 이제 책 읽을 때 무엇을 항상 살펴보냐, 이런 거 하나 알므로써 점수가 하나 5점씩 팍팍 올라간다. 법조문에 무엇만 것으로 추정한다 요리 돼 있으면 여기다 항상 초점을 맞춰 사고를 하고, 그럼 추정한다 이 말이 있었으면 꼭 교재에 뭔 말이 따라서 나오냐 그러면 시험에 나오는 게 뭐가 나올 것 같아요? 추정한다 뭔만 것으로 이렇게 나오면 그 다음 줄에 꼭 설명되어 있는 게 있어. 이런 게 설명이 안 되면 그 교재는 개판이야. 요게 시험에 나오는 부분이 있다. 뭐가 나올 것 같나요? 추정은 반대의 증거를 제출해서 발생 효과를 뒤집을 수 있죠.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죠. 선으로 추정되면 얘가 악이라는 걸 입증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렇게. 그러니까 뭔 말이 꼭 달라붙는 거예요. 추정한 내 말에 나와 있으면 따라서 입증 책임은 누구에게 있다. 요 말이 꼭 나온다 그 말이에요. 반대의 증거를 제출해서 발생 효과를 뒤집을 수 있으니까 그 반대의 증거를 제출할 자가 누구냐? 요게 시험에 나오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만약에 뭔만 것으로 본다 간주로 되어 있으면 뒤에 따라서 입증 책임은 누구에 있다 이 말이 책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러지 이건 없는 거예요. 이게. 이런 걸 알고 공부하라고 말이에요. 그럼 5점씩 올라가 버려. 요거는 추정한 대로 되어 있어요. 추정한 거로. 그러니까 얘가 입증해야 된다. 요게 시험에 계속 나오죠. 이렇게. 갑쪽에서. 나도 추정하고 간주가 무엇 때문에 우리 민법에 두고 있는가 차이점이 뭔가 그걸 알고서 책을 읽어보라고 말이에요. 그러면 실력이 일초월장이에요. 점수가 팍팍 올라간단 말이에요. 거기 선의 악이 제3자 대행하지 못한다. 이런 내용들이니까 앞으로 이제 이것들을 우리가 지겹도록 민법을 통해서 공부를 하니까 지금 이해가 안 됐다 하더라도 앞으로 또 두어 번 이런 과정을 공부를 하다 보면은 완벽하게 이해가 돼요. 그럼 민법 책 읽고 공부하는데 재미가 붙는다 말이에요. 그다음 거기 이제 법조문을 보면은 뭐 해야 한다, 할 수 있다 이런 게 나오는데 이것도 좀 신경을 써야 돼요. 간단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특히 2차 과목 공부하다 보면은 공법이라든가 법조문에 뭐 해야 한다, 할 수 있다 이런 것들이 억수로 나와요. 이걸 어떻게 해석하고 이게 뭐가 문제가 있는가 그걸 알고 공부한 사람하고 아무 생각 없이 공부한 사람 또 하늘과 땅 차이. 해서 간단한 것 같지만 뭘 좀 신경을 써야 돼요. 이것도. 좀만 쉬었다 가죠.